안녕하세요.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이 많이 들어온 질문이 22번, 27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질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위주로 내용 설명하고 문제 간단하게 풀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좀 막힌다, 혹은 이 질문에 좀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정말 기본적인 개념인데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약간 우리가 했던 지문이 완전 기초적인 부분을 약간 생략하고 응용된 부분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좀 어렵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여서 차라리 좀 잘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했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 어떤 거냐, 바로 첫째, 경제 지문은 뭐를 전제로 한다? 희소성을 전제로 한다. 그럼 희소성이 뭐였지? 뭘 보고 희소성이라고 했었죠? 내가 또 유튜브를 또 안 해놨구나, 지금. 자, 대답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걸 원해도 모든 사람이 가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의 원리가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의 문제가 생긴다. 자, 그런데 이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상황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냐? 제시문에 이제 어떠한 물건의 가격이죠. 거래라거나 환율이라거나 수요, 공급 등의 단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경제 지문 중에서도 뭐에 대해서 희소성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왜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환율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펴야 된다거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희소성에 대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구체적인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제시문에서 이제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죠. 통화량은 뭐냐? 커런시 혹은 머니터리라고 하는데 통화와 돈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초에는 통화와 돈은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뭔가를 거래할 때, 특히 할 때? 물물 거래를 할 때나 아니면 돈을 만들 때 근본주의, 실제로 24K 골드 있죠? 우리가 돈을 찍어낼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찍어내느냐? 옛날에는 중앙은행이라던가 각 은행들이 가지고 있었던 24K 금 있죠? 그만큼 돈을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의 통화량이 갑자기 늘어난다, 통화량이 갑자기 줄어든다. 이거는 어떤 경우밖에 없는 거냐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던 돈, 꽁꽁 숨겨놓고 있던 돈을 갑자기 밖으로 이제 나 사야지 라거나 아니면 너 가져? 자기 자손에게 물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장에 갑자기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근본주의가 아니야. 즉 금을 가지고 금이 얼만큼이 있으니까 돈을 얼만큼 내가 만들겠다. 돈을 얼마만큼 시장에 유통시키겠다가 아니라 그냥 중앙은행의 결정, 정부와 중앙은행의 결정에 의해서 그 해에 얼마만큼 돈을 찍어내서 시장에 유통시킬 것까를 결정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상이에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미친 듯 이 돈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남미에 있는 모 국가들, 혹은 예전에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마르크화 같은 경우에 예를 많이 드는데 돈을 이만큼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가방에 있으면 선생님 가방에 돈을 꽉 차게 가지고 가도 계란 한 판을 살 수가 없는 경우가 바로 이 근본주의로 통화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냥 돈 뽑아내 라고 그냥 무작정, 무한정에 가깝게 돈을 뽑아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해해줘?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이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선생님이 가방 안에 돈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시장에 돈이 많이 풀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계란 한 판을 사기 위해서 이 가방을 막 한 개, 두 개 이렇게 가지고 가야만 계란 한 판을 겨우 살 수 있을 정도까지 되는 거겠죠. 물론 거기에는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이 될 텐데. 자,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른 조건들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마련이 될까요? 바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화폐의 명목상의 가치는 그대로지만 실질적인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쨌든 물가가 상승하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일반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다. 이거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대부분 지문에 이거에 대한 간단한 정보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물가가 상승하거나 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항상 화폐의 가치가 그에 비례해서 기계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뭐 우리가 흔히 뭐 인플레이션이 있는가 하면 디플레이션도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약간씩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제시문에서 어느 정도 정해놓은 상황이 있다. 자, 요거 밑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장 혼동이 되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일 거야. 이거를 외우면은 참 좋긴 해요. 왜냐면은 이거를 외우면 정말 많이 경영, 경제, 환율 문제에서는 정말 많이 응용이 되거든요. 근데 안 외워도 되고요.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는 이 제시문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을 거야. 금리는 나왔었죠. 그쵸? 그 다음에 화폐 가치 나왔었고 환율이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통화량이 증가하려 나머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비례관계인가 아니면 뭐 통화량이 증가하면 오히려 얘는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인가만 정리를 해놓으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뭐 조 선생님이 옆에서 여러분들 클리닉 하는 걸 대충 들어보니까 뭐를 얘기했었냐면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그걸 받아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이 늘었어.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불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돈이 어디서 나서 지원을 해주는 걸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선생님이 돈이 되게 많아서 이 돈을 여러분들에게 짜잔 쓰세요라고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 추경을 마련해요. 추경. 추가 경제 예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 올해 집행하기로 했던 사업 규모가 있을 거야. 정부 사업 규모. 근데 그거 외적인 것들이 생겼을 때 돈을 우리가 좀 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만드는 경우도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원래 추경 예산을 얼마 정도로 항상 예비비로 마련을 해놔요. 근데 그 돈으로 어쨌든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래는 시장에 돌아다니지 않는 돈이야. 근데 특별한 상황에서 통화량, 즉 돈을 시장에 풀어버리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뭐 몇 인 가구는 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을 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만들죠. 그쵸?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면 커런시, 그죠? 뭐야? 시장에 돈이 많아진 거야. 증가된 거야.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시장의 통화량이 어떻게 했다? 증가했다. 이게 이제 기본 1단계. 그쵸? 그러면 시장의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아까 전에 복합적이라고 했잖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때 금리는 일반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 통화량을 증가시킨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뭐 외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내수시장, 소상공인들이 좀 뭐라고 하지?
경제적인 타격을 좀 덜 입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인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저축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는 건 결국은 그 돈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여기 밑에 있는 떡볶이집, 그죠? 그리고 뭐 GS25, 저기 있는 조그만 마트, 과일 가게,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힘들게 한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했던 내수 경기 활성화,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역 상인들의 좀 더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져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펼칠 때는 금리를 낮춘 상태로 유지하거나 더 낮춰. 알겠죠? 뭐 때문에? 예금이나 저축을 줄이기 위해서야. 예금과 저축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길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상황은.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다른 거야. 예금, 저축이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두 개가 하나의 조건입니다. 뭐야? 통화량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금리를 감소시킨 상태로 통화량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이때 어떤 경우가 생기냐? 바로 수요. 이거부터 움직여요. 왜?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사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 돈이 여러분들 가정에 지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에 돈이 늘어난 거야. 오케이. 원래는 이번 달에 쓸 돈이 20만 원밖에 없었는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준 덕분에 120만 원이 된 거야. 와우! 신난다. 그죠? 그러면 이 돈 갖고 뭐 할까? 뭐 누구는 치킨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이상한 드립 하나 칠게요. 김윤환 선생님의 명품 강의를 한 강의 더 수강하는 건 어때? 와우. 자, 뭐라는 거야? 나만 혼자 재밌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들은 더 들으려고 선생님 강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요. 왜? 원래 20만 원밖에 없었으면 못 들었을 텐데 120만 원이 있으니까 이 강의 내가 꼭 듣고 싶었던 건데 이 강의를 더 신청을 해야 되겠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은 몸이 하나밖에 없잖아. 선생님은 비싼 몸이란 말이야. 몸이 약해. 강의를 많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한 타임밖에 수업을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든 120만 원이 있든 20만 원이 있든 이거랑 나하고 상관없이 공급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증가했죠. 그치?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선생님 강의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인 거야. 정해놓은 시장 아니고 완전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 시장.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증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의 강의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보통은 공급은 그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뒤늦게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물가, 알겠죠? 이 물가가 뭔지 알겠죠? 선생님 강의야, 선생님 강의. 선생님 강의의 수업료는 당연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여기를 이해 못했다, 나는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꼭 질문을 하셔서 어떻게든 이게 실제 경제에 적용되는 원리임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경제지문을 못 푸는 거와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해했죠? 이해했다고 하고 우선 자, 그러면 이때 실제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똑같은 김민호 선생님의 뭐 1시간짜리 강의를 예전에는 20만 원에 들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는 40만 원이 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행복하다 생각만 해도. 그러면 실제로 20만 원의 가치는 그죠?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외워두셔도 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나머지 조건이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물가가 상승한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화폐 가치는 반비례로 어떻게? 내려가요. 화폐 가치는 내려갑니다. 얘는 반비례 관계다, 서로. 오케이? 자, 그때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냐? 얘도 기본적으로 같아. 뭐가 같냐면
우선은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돈끼리의 거래거든요. 돈끼리의 거래. 그치?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엄청 늘어났는데 다른 나라 돈은 늘어나지 않았어. 그치? 그러면 여기랑 똑같아요. 한쪽이 증가했잖아. 그리고 한쪽은 증가하지 않았어. 그러면 증가한 쪽의 가치가 떨어져요. 알겠죠? 왜냐면 수요 공급의 원리야, 이게. 자, 증가한 쪽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율은 상승합니다. 요게, 선생님, 그럼 환율은 하락하는 거 아닌가요? 환율이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용어는 약속된 용어다. 선생님, 혹시 착각할 수 있어? 내가 정리한다고 했는데, 가끔씩 나도 착각해요.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걸 다 외워놓고 하는 건 아니거든? 확인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1,000원인데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인데 1달러당 환율이 1,200원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환율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1달러를 내가 받아오는데 예전에는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받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원을 줘야 1달러를 받아올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올라갔다. 우리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 그리고 그거는 역으로 얘기했듯이 우리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의 가치는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 만큼 물건의 가치는 상승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것만 이해하시면 기본적인 로직은 다 정리가 된 거다.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확인해 주시고요. 외울 필요 없다. 이렇게 제시문에 어느 정도 관련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된다? 선생님이 지금 표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씩 위에 항목을 적고 밑에 그 항목이 통화량이 어떻게 됐을 때 증가했을 때 나머지 것들은 이거와 어떠한 연관관계, 비례관계, 반비례관계에 있는가만 정리해 놓으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도 대부분 여기에서 응용한 내용들로 나오고 특별하게 완전히 못 풀만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치? 그러면은 시장이 지금 안정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물가가 상승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강의가 20만 원짜리 강의가 40만 원이 된 게 무조건 나쁜 거니? 그렇진 않죠. 당연한 거. 더 받아야죠. 한 200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강의당? 지금 이제 정말 우스갯소리로 한 거긴 한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학원에 인원이 별로 없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주로 논술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논술 입시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고3이든 고2든 논술을 준비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야. 지금 예전에 선생님이 외부 출강을 나갈 때, 외부 출강할 때 이제 학원들하고 이제 딜을 할 거 아니야. 얼마, 몇 시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항상 한 시간당 최소 50. 예를 들면 논술 강의가 보통 4시가 되거든요. 1회. 고3은. 그러면 1시간에 50이니까 한 번 갈 때 2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 선생님이 억대 연봉을 찍을 때가 있었거든요. 요때. 행복했을 때. 그때는 정말 그런 시기가 계속될 줄 알았죠. 그쵸?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인원이 많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금액은 지금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보다 조금 높긴 했죠. 왜냐면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가는 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이게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다만 화폐 가치와 통화량과 수요 공급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느슨하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면은 경제 성장인 건데 누구의 어떤 것만 물가가 확 올라가고 내 임금은 올라가지 않고 이랬을 때는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재화의 분배가 훨씬 더 불평등하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회가 건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알겠죠? 물가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통화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동하게 되면 그때는 약간은 좀 진정해, 캄다운 시킬 필요가 있어요. 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상승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는 것을 어떻게?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상승을 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화량을 증가시켜.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통화량이 증가가 됐어. 그 상황에서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감소된다고 했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럴 때 정부는 적당한 선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너무 많이 올리면 당연히 안 돼요. 적당한 선에서 올리는 거야. 금리를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 적당한 선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야. 이 돈으로 과연 김윤환 선생님의 논술 강의를 듣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은행에 예금하는 게 좋은 걸까? 이렇게 약간 고민하는 수준으로 올려주는 거야. 아까는 예를 들면 금리가 0.001%다. 이 정도 금리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주 극단적으로 뭐 할 필요가 예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수준인 거죠. 근데 금리를 한 10% 정도로 올릴 거야. 예금에서는 사실 금리가 10% 올라간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데요. 펀드 같은 것들이나 뭐 투자 이런 것들은 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뭐 100만 원은 사실 큰 그게 없어서 얘기하기 어려운데 1억이라는 돈을 다시 얘기해 본다면 1억을 은행이나 어떤 뭐 그런 신탁에 펀드에 맡겨서 1년 뒤에 1억 1천만 원이 생긴대. 그러면 1억 원어치 강의를 듣고 뭐를 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저축하는 게 펀드에 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고민이 생기겠죠. 그때 통화량이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이 돈을 원래 선생님 강의를 신청했어야 될 돈을 은행에 넣어버렸잖아. 그러면 선생님 강의를 듣고자 하던 친구들은 아까는 한 2,000명이었는데 행복해. 그죠? 2,000명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저축으로 돌려버린 거야. 왜? 논술 역시 너무 힘든 것 같아. 논술을 어차피 많이 뽑지도 않는데 내가 막 1억 원이나 쓰면서 1억 원을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1억 원이나 쓰면서 논술을 듣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 강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죠. 마음이 아파서 안 되겠다. 조 선생님 강의로 하죠. 양아치죠. 자, 어쨌든 선생님의 강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요. 선생님 강의는 똑같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고자 하는 친구들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선생님 강의의 가격이 안정이 될 거야. 예전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던 게 조금은 내려오겠죠. 왜? 뭐 굳이 내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거든. 근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면은 아까 50만 원이라고 하자. 50만 원. 그지? 여러분들이 이미 돈을 저축으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애들이 50만 원을 다 지불하기에는 좀 어려운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꽤 있겠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계속 나 50만 원 받을래? 50만 원 안 내면 수업 안 해. 라고 하면 나는 굶겠지. 그러니까 나도 수요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 금액을 어떻게 하는 거야? 낮추는 거야. 그래야 한 명이라도 듣지.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가르치는 상태에서 50만 원을 부르면 결국 빵! 그쵸? 0원이잖아. 내 수입은. 그것보다 차라리 그래 그러면 10만 원으로 하자. 1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만 원이면 들어볼 만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10명이 생겨. 그럼 100만 원이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얘기지만 뭐라고? 완전 시장을 전제로 하는 거야. 완전 시장. 실제로는 항상 이런 원리에 의해서 시장이 운영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보통은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화폐 가치. 아까 지나치게 하락한 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과 여러분들의 수입과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이익과 선생님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면서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 그게 가장 건전한 상승이다. 자, 하나 더 있죠. 그런데도 정부가 금리를 증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정책은 되게 복합적인 거야. 이게 이제 응용의 문제인데, 응용형 문제인데, 이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더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
부동산 예를 들면은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제일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나 정말 그래도 좀 발 뻗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1년에 모아봤자 한 2, 3천 모으는데 2, 3천 모아서 여기 분당의 아파트 제일 싼 게 한 10억 정도 될 거예요. 뭐 10억보다 저렴한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보통 10억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해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최소한 아주 간단하게 한 50% 정도의 금액은 있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좀 적어도 되긴 하지만 5억을 어떻게 모으냐고 1년에 2천씩 모아서 그렇죠? 1년에 5천을 모아도 10년을 꼬박 그거에 모아야만 되는데 실제로는 택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되게 심해지고 뭔가 허무감 같은 것들에 빠질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 전체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되게 저리로 이자를 낮춘 상태로 금리를 낮춘 상태로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뭐 했기 때문에 동아량을 증가시켜서 금리를 낮춘 상태인데 이게 재난지원금이라면 재난지원금 100만 원 주는 거랑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위해서 3, 4억씩 빌려주는 거랑 규모가 다르고 목적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공통적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데다가 심지어 둘 다 절이야. 와우, 대박이 나겠죠? 그러니까 통화량은 훨씬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나겠죠. 뭐 전세자금을 딱 전세 구하는 데만 사용을 하면 이런 것도 좀 덜 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규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8억짜리 집을 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뭐 6억짜리 집을 뭐 전세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돈을 뭐 다른 데 이렇게 쓰는 거죠. 어디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데. 그렇게 해서 수요는 더 늘어나고 공급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전히 한정되어 있는 상태죠. 공급이 늘어나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물가는 더 불안정해지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은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와우, 너무 힘들겠다. 그쵸?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이 통화 정책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거 다시 선생님 편집해서 요 부분은 따로 색깔 편집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같은 거야. 논리는 같은 겁니다. 알겠죠?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금리를 더 인하시키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알겠죠? 네, 그거.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논리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편집 영상 다시 올릴 테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 자, 통화, 알겠죠? 뭔지 알겠죠? 화폐,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 양을 통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축통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용어는 기축통화라는 개념일 거예요. 이게 달러, 엔화처럼 세계에서 다른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 어떤 나라의 돈이 기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기준이 되는 돈을 기축통화라고 하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달러. 그렇죠? 그런데 엔화도 기축통화의 하나로 적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머니파워가 굉장히 높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아까 했던 건데 정리를 할게요. 아까 자, 물가는 왜 변화하느냐? 기본적으로 어떠한 물건의 가격이죠. 근데 그 물건은 어떻게 됐으니까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지 않은 물건은 우리가 사고 팔고를 안 하죠. 그치? 그러니까 물가가 변화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희소재고 희소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통화량이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물건의 양이 늘다거나 준다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돈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자, 일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면 뭐가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가 느는 거고 수요자가 느는 거고 일반적으로
알겠죠? 수요자가 는 상태에서 공급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가는 어떻게 한다? 아이고.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알겠죠? 수요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물가가 상승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 걸 얘기한다. 이해해도 되고 이해하지 못하면 아까처럼 표로 하나하나씩 제시문에 있는 내용별로 정리해주면 끝. 깔끔. 자, 이것도 똑같은 거야. 부연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통화량 증가는 왜 환율을 올리는 건가? 다른 화폐는 양이 상대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화폐가 엄청나게 늘어났으니까. 그쵸? 이해되셨죠?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거래하게 될 때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우리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환율이 어떻다? 올라간다고 설명한다고 했죠. 약속된 용어니까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환율과 자국 통화의 가치는 반비례 관계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한다고 했으니까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환율은 올라가는 거다. 빨간색 다 안 보였겠구나. 얘는 더 안 보여. 얘는 글자를 차라리 이렇게라도 했는데 편집을 내가 잘못했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금리가 낮다는 건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다는 건 뭐다? 은행에 예금을 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그 돈으로 뭐 하는 게 낫다? 차라리 뭘 사거나 쓰는 게 낫다. 왜? 우리가 1년 동안 1억을 은행에 맡겼는데 1년 뒤에 1억 100원을 받았어. 1억 100원. 1억 100원. 그치?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돼? 짜장면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작년에는 짜장면이 한 그릇에 예를 들면 4,000원이었는데 요즘엔 더 비싸겠죠, 당연히. 근데 내년에는 이게 4,500원 정도로 오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은행 이자는 0.1%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실제 이거는 훨씬 더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깎아먹는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오케이? 금리가 낮다. 은행에 예금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차라리 시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파는데 이 돈을 쓰겠다. 그러면 수요의 증가인 거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것들로 더 많이 몰리고 제한된 공급에 수요가 몰리면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위표를 그리면 된다. 됐죠? 자, 혹시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시 남겨주시고요. 내가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저걸 못 챙겨가지고 이게 아이패드하고 연동이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작업한 거라. 그래서 조금 거친 부분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몇 번이었냐? 24번이었어. 24번. 24번, 25번을 제일 많이 틀렸더라고요. 요거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의 견해. 자, A국 경제학자 갑은 자국의 최근 상황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은행권에서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주식시장, 현물시장, 선물시장 이런 것들. 금융시장이 불안한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 자산의 가격이 하락된다. 그렇죠? 자산의 가격이 하락된다는 건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특히 금융자산이 하락하는 거니까. 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 어쨌든 A국의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 내가 어떤 거를 가치가 떨어질 거에
떨어지는 재화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B국은 상대적으로 이게 안정적이야. 왜? A국만 불안한 거니까. B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환시장에서는 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A국의 환율이 급증하고 있다. 자, 여기 A국의 환율이 급등합니다. 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게 되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화폐 가치가 낮아지고, 그치? 얘네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A국 자산에 대한 수요와 B국 자산에 대한 수요 중에 뭐가 더 많아? A국 거 사고 싶어해? B국 거 사고 싶어해? B국 거 사고 싶어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요가 몰리잖아.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를? B국의 돈이 필요하죠. B국 자산을 사야 되는 거니까. 그쵸? 즉 B국의 B국 환에 대한 수요가 몰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B국 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A국 환을 팔아야 되잖아. 그쵸? 따라서 A국의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내려가고 이거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아? 원하지 않아. 그에 비해서 B국의 자산은 훨씬 더 B국의 돈은 가장 사람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자, 어쨌든 여기를 더 원하기 때문에 얘를 팔아서 A국의 돈을 B국하고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건 뭐였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거 처음부터 설명할 걸 그랬네.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될 것이다. 자, 이 해외 자금이 들어온다는 게 A국의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A국의 통화가 들어온다는 게 아니고 A국이 B국의 자산을 사기 위해서 B국의 돈으로 바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서 A국이 원래 가지고 있던 뭣도 있냐면 B국의 돈도 있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미국에 여행을 가야 돼.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달러를 써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각 국은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통화를 일정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달러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축통화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그거를 외환보유고라고 하는데 그 외환보유고에서 일정 부분이 넘어간 거야. 미국의 외환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다가 그거를 다 넘긴 거죠. 자, 그럼 미국은 자연스럽게 자국의 화폐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늘어나겠죠. 이해했죠? A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한다고. 알겠죠? 시장 금리. 통화량이 늘어온다고 해서 시장 금리가 무조건 변하는 건 아니지만 통화량이 증가가 되면 지금 이 시장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정부는 이거에 개입을 한다. 알겠죠? A국의 환율은 다소 진정될 것이래요. 자, 어쨌든 포인트 A국의 환율이 어떻게 될 거야? 조정될 거야.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수출이 증대하는 효과도 있다.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두어야 한다. 어느 국의 정부? A국의 정부. A국 정부. B국은 여기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갑인 거니까.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선은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A국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B국의 채권을 사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B국으로 보내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A국은 경제 상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B국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외국에서 갑자기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도 물가가 기본적으로 올라갈 거거든. 근데 여기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변동시킬 거예요. 어떻게 변동시킬 것 같아요? 금리를 낮출까요? 높일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돈이 유통량이 늘어나, 통화량이 늘어날 금리가 낮을 때 높을 때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을 때 통화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금리를 높일 거야. 무슨 얘기야? 돈 지금 되게 많은데 이것저것 너무 살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채권이나 뭐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펀드에 가입하거나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돌아다니지 말고 잠깐 우선은 우리가 이 돈을 좀 모아놓자. 안 그러면 물가가 너무 오를 것 같아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시장 금리를 올릴 거예요. 이에 따라 그럼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B국의 화폐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고요. 이에 따라 A국의 환율이 급등이 됐었는데 조금 있다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게 진정이 될 거야. 그리고 어차피 또 뭐 하니까 수출입을 하죠. 이게 왜 진정이 되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나라는 일방적으로 수출과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일본에다가 김 같은 걸 판다면 일본은 우리한테 뭐를 팔죠? 애니메이션 같은 걸, 문화상품 같은 것들을 판다고 하자. 옛날에 많이 정말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수입이 됐으니까. 그쵸? 그래서 일방적으로 계속 한쪽만 수입을 하고 한쪽에 수출을 하면 이거는 진정이 안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되죠.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엄청 많이 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외환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어. 그치?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돈이 더 많으니까 김을 더 많이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김의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김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김의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김은 우리가 수출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전보다 김을 더 비싼 가격에 수출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비싼 가격에 김을 수출을 해. 그러면 일본이 가지고 있던 원화가 그쵸?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죠. 일본의 엔화가 들어오는 거기도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뭐를 받느냐는 그때그때 선택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거를 되게 처음에는 비싸게 사더라도 우리 둘만 거래한다는 전제하긴 한데요. 내가 일본에서 뭐를 되게 비싸게 사. 그러면 일본도 우리 거를 수입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 그러면 얘들도 돈이 많아지고 얘네들도 더 많은 돈을 이용해서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 것들을 더 비싼 돈으로 사게 되고 따라서 우리 것들도 얘들한테 그 이전에 비해서 비싸게 팔게 되고 따라서 비싸게 사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환율 상승은 자연스럽게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된다. 예전하고 완전히 동일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자 하는 물건과 팔고자 하는 물건이 항상 양이 딱 일치하는 것도 거래량이나 거래 금액이 딱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 너무 이렇게 확 벌어지는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다시 조정이 들어간다.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B국이 어떻게 한다? 수요 공급에서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가지 않게 이쪽도 나름대로 조절을 할 것이다. 안 그러면 B국도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신들이 물건을 수출하고 싶을 때 물건을 수출을 못하게 되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수출을 하고 싶어도 A국이 지금 계속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얘들은 지금 돈이 이제 계속 말라가는 거죠. 그러면 B국은 애니메이션 수출을 못해? 못하죠. 수출 안 하면 어때요? 이게 아니라 B국은 애니메이션 수출을 통해서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종사자들이 돈을 벌었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애니메이션 수출이 확 줄어버리면 B국도 경제 상황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할 수 있도록 균형 환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조율을 이루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보면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 이제 위에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벌어진 상황.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했던 범위보다 너무 빠르게 올라가거나 너무 확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을 환율의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환율의 격차가 확 심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B국의 알겠죠? B국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자, 우선은 A국의 환율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미국이 시장 금리가 하락해요. 자,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통화량. 그죠?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통화량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는 거고요. 그치?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오버슈팅의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커진다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가? 잠깐만.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 미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통화량은 더욱더 늘어나고 그 상황에서 무역을 해야 되는 거니까 상황에서 하락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도 통화량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조정이 들어가죠. 따라서 수요, 공급, 화폐가치, 화폐가치 이걸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화폐가치.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떨어진다고 했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일반적으로 환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따라서 오버슈팅의 경도는 커지는 게 아니고 비국의 환율 역시도 올라가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보합이 되겠죠. 약간은 줄어들 거예요.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진다고만 할 수 없고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비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오버슈팅은 오히려 줄어든다고 보는 게 맞죠. 알겠죠? 조금 선생님이 지금 약간 설명해서 버벅거렸는데 이 표를 봤으면 아까 했던 이 표를 보고 했으면 아마 안 헷갈렸을 거야. 지금 내가 다 외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보고 하느라고 잠깐 헷갈렸었는데 다시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 그 얘기는 어떻게 된다? 비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비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비국의 환율이 올라간다. 알겠죠? 비국의 환율이 올라가면 A국이 환율이 올라간 만큼 B국도 환율이 올라가는 거니까 서로 같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거의 격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완화되는 거죠. 이랬습니까? 따라서 오버슈팅의 정도는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간다. 어머, 어디야? 어디 갔어?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유튜브 저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이패드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이해됐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3번이었나? A국의 환율에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렇죠? 라고 했는데 이 문제 조건이죠. 뭐라고 했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국 경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보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B국이 이렇게 개입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 논리를 보면 시장의 조정이 올 수 있죠. 균형 환율 올 수 있습니다. 무조건 언제 온다, 무조건 균형을 맞춘다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 제시문의 정보에 의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약간 애매한 내용이 5번이구나.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 우선 여기 있지만 A국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 A국의 화폐 가치. 이거 하면 돼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라고 했죠. 환율이 상승했다는 건. A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B국으로 똑같은 하나의 제품을 사올 때 A국의 화폐 가치가 1이면 1대1로 교환이 가능한데 A국의 화폐 가치가 0.5로 확 줄어버렸어. 환율 상승이라는 건 화폐 가치의 감소니까.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주고 하나의 똑같은 물건을 사오겠죠.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인상시키는 겁니다. 이해했죠? 화폐 가치가 내려갔으니까. 동일한 물건, 비국은 고정된 상황에서, 비국의 물건은 고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폰, 신형 아이폰을 사올 거야. 아이폰이 원래 $1,000래. 1,000달러. 그치?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환율이 지금 1,000원이라고 계산하기 전화가 1,000원. 그치? 그럴 때는 1,000달러니까 말 그대로 1,000달러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달러가 1달러죠. 1달러가 1,000원이니까. 그러면은 3개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이네요. 100만 원. 100만 원을 주면 아이폰을 신형 모델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환율이 어떻게 된 거냐면 2,000원이 된 거야. 2,000원, 2,000원. 환율이 2,000원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다?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1,000달러짜리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를 써야 되는 거야? 곱하기 2를 써야 되는 거죠. 200만 원에 돈을 200만 원 2,000원이 됐을 때,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율의 상승은 그쵸? 미국으로 수입하는 똑같은 상품이어도 이것의 가격을 인상시키게 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는 100만 원으로 한 대, 200만 원으로는 두 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A국 사람들은 물건을 더 못 사죠. 아이폰 한 대를 사기 위해서는 2배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니까 100만 원으로 다른 걸 할 수 있었던 예전 시기에 비해서 환율이 올라간 시기는 못 사겠네. 그러니까 내수, 그죠? 이제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될 거야? 위축되고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가 되는 거죠. 됐죠? 아까 얘기했지만 얘는 뭐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해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기본적인 것만 외워두시면 된다. 혹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 표를 보고 하나하나씩 확인하면 된다.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처럼 1달러 1,000원 1달러 2,000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동이 된다면 이런 식의 예시를 바로 적어 놔가지고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뭐 크게 이렇게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혼동할 수 있어요. 선생님도 처음에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죠. 이거는 사실 혼동한다기보다는. 꼭 아까 같은 표를 그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 세로축 A, B, C는 세로축, 요거 이쪽 축을 얘기하는 거죠. 가로축은 다 시간입니다. A, B, C는 가에 기억 디귿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그래서 기억은 뭐였더라? 실질통화. 여기다 하죠. 그리고 니은은 환율. 디귿은 맞나? 맞죠? 아니다. 니은이 시장금리, 환율. 시장금리. 그 다음에 디귿이 환율. 자, 이런 상황이래. 자, 그래서 국내 통화량이 T 시점에서 증가했다. 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쵸? 근데 그 증가가 어떻게 돼? 유지된대. 요게 중요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들면 사실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증가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태, 물가 상승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때 어떤 것의 변화가 있냐? 바로 환율과 시장금리에 대한 변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통화량이 늘어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 금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에 따라서 돈이 더 많이 풀릴 수도 있고 적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시점 근처에서 모든 그래프의 형태는 계략적으로 표현했다. T시점 이전에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되었다.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프에서도 이미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다시 회복되는 걸로 나왔죠. 그쵸? 얘도 물론 완벽하게 회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갔고요. 얘는 처음에 올라갔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게 장기 균형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됐구나를 알아두면 좋고요.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의 개입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됐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 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서 통화량이 증가됐어요. 그쵸?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우선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것의 가치가 확 내려가 버렸어. 그죠? 우선 얘부터 파악을 하면 쉽겠죠. 자, 뭡니까? 뭐가 내려갈까? 통화량이 증가하면 뭐가 내려갈까요? 잠깐만.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지? 오케이. 통화량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아까 이 표에서 그쵸? 기본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금리가 감소합니다. 금리를 감소시켜야 통화량을 늘린 의미가 생겨요. 보통은. 그리고 이 제시문에서도 알겠지만 제시문 가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 균형으로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리는 다시 조금씩 회복이 될 거예요. 맞나? 기억. 시장금리. 시장금리. 맞죠? 네. 금리. 미안해. 이거 좀 헷갈려서 그래. 따라서 얘는 시장금리입니다. 이거 내려가는 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만약에 내려가는 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그 표에 좀 더 복잡하게 적용이 될 텐데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에 해당이 되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그쵸? 그 다음에 그러면 나머지는 올라갔다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올라갔다가 회복이 되긴 하는데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는 않는 게 있네요. 그쵸?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자, 여기를 보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평가력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라고 했죠.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건 실질 통화량이고요.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비슷해진다인 거는 뭐야? 환율이네요. 맞나요? 그쵸? 그러니까 그죠? 얘가 B가 환율이네요. B가 환율입니다. C는 그럼 뭐죠? 실질 통화입니다. 항상 이렇게 문제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거는 장기 균형으로 수렴이 된다고 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장기 균형으로 수렴이 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했던 실질 통화량이라거나 아니면 화폐 가치, 실질 화폐 가치 같은 것들을 실질 통화 화폐 가치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모두 그 재화의 가치도 동반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은 같은 거죠. 말이 좀 불충분한가? 뭔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되냐면, 뭐로 설명을 해야 되나? 실질. 자, 미안해.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의 재산이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걸 하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100만 원이었는데 그쵸? 1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된 거야. 200. 그쵸?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살려고 했던 아이폰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같이
여러분들의 뭐만큼? 늘어난 통화량만큼 뭐가 올라가면? 물가가 올라가면 실제로 이거는 같은 거죠. 실질 통화의 가치는.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는 같은 거고. 그쵸? 그래서 비록 200만 원이긴 하지만 우리가 물가의 상승? 물가의 하락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체감 경기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재산이 우리나라가 다 같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의 재산이 다 200%씩 올랐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200%씩 통화량이 모든 국민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이 통화량의 양이 200%가 됐어.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사 먹는 짜장면의 가격도 다 200%씩 올랐어. 그치? 그러면 물론 좀 비유가 약간 좀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짜장면의 가격은 올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똑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올라간 만큼 짜장면의 가격이 동반 상승을 한 거니까 그때는 명목적으로는 올라갔지만 실질적인 비율로는 같은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했다? 여기서처럼 동일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환율은 이렇게 나왔는데 환율이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환율도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완전히 동일해질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달러가 1,200원이었는데 1,400원으로 했다가 다시 1,200원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1,1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수렴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로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경우여서 이게 가장 적합합니다. 우선 제일 좋은 건 하락하는 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뭐가 하락하냐? 알겠죠? 이거 왜 하락한다? 아까 그냥 나왔던 약속이에요. 약속. 통화량이 늘어나면 금리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알겠죠? 만약에 A정부나 B정부가 아니라 C정부면 그러면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뭐 남아프리카의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 그런 나라 같은 경우에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금리가 같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기고요. 우리나라도 아까 전세자금 대출 같은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데 금리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우였지. 미안해. 자, 어쨌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일부러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게 너희들 좀 더 금리를 올려서 자금을 회수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결론 이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됐어? 왜 이래?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일반적인 경우에 준해서 제시문에 있는 일반적인 경우에 준해서 하나씩 정리하세요. 그래서 얘가 원인이고 알겠죠? 원인 1 그리고 사실 얘도 원인인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인 거고 이 제시문에서는 이것만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되냐를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정해놨었거든요. 이거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이런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에서는 전제를 한단 말이야. 통화량이 증가하면 금리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쩌고 된다. 물가는 어떻게 되고 화폐 가치 어떻게 되고 환율은 상승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경우가 이렇지 않습니다. 왜? 사회과학은 자연과학과 다르게 일반적인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대략적인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항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처음엔 좀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원래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회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심리나 소비나 그런 것들이 항상 이런 심리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 이런 소비는 이러한 요소에 의해서만 결정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심리는 어떻다? 이런 심리에서는 무슨 이거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모방 소비라고 할 수 있다를 얘기하잖아요. 알겠죠?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선생님이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많이는 못 올렸어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나머지 찍은 부분도 이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풀면서 자연스럽게 좀 몰랐던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문제 풀어보고 영상 보면서 다시 이해 안 됐던 거 한번 정리해보고 그럼에도 이해 안 되면 물어봐서 이런 것들만 제대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약간 뭔가 버벅인 게 있어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결론은 이거다. 환율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표만 제대로 따박따박 제시문의 정보에 의해서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 문제들은 크게 틀릴 게 없다.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좀 부족한 부분들은 영상을 찍어서 다시 한번 좀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고 다음 주에 나갈 교재는 조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좀 쉬운 걸로, 이거보다 좀 더 쉬운 걸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 고생했어요.